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6일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시간은 아마 9월 7일 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헬스케어 좀 시작을 할 건데, 뭐 바이오하고 뭐 제약, 뭐 또 사실 헬스케어가 분야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는 아니고요. 뭐 거기 보면 의료기기도 있고, 뭐 이 뭐죠, 보톡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되게 좀 다양한데, 아무튼 한번 좀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을 천천히, 이게 너무 좀 주제들이 많아서 뭐, 그리고 일단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바이오는 정말 난이도가 뭐 최상인 것 같아서 제가 뭐 얼마만큼 이거를 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은 해보도록 하겠고, 뭐 같이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시장이 워낙 또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좀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처음 한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먼저 좀 시작을 할 건데, 바이오 이제 입문하기, 왜 바이오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드리고, 바이오도 뭐 종류 워낙 많잖아요. 뭐 항암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뭐 RNA 치료제, 뭐 할 것 없이 정말 너무나 다양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첫 번째 부분으로 바이오 입문하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 첫 번째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좀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인구 구조거든요. 이 보시면 뭐 우리만 그러진 않겠죠. 보면 중간 이쪽이 좀 많긴 하죠. 예, 많긴 한데, 예, 어쨌든 유소년 인구가 10.6%, 생산 가능 인구가 70%, 고령 인구가 한 20% 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만 지나면 2050년에 이대로 가잖아요. 인구도 줄지만 그 고령 인구가 무려 40%가 돼요.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그냥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고령층이 이제, 뭐 저도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5년 후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고령화에, 사실 몸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사실 기능이 떨어지니까 뭐 아플 가능성이 젊은 층보단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라도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나라의 참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출생률이, 그 합산 출산율이 4.53명이었대요. 옛날에 197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을 때인데 지금 한 명도 안 낳죠.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0.78명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그 연령층들이 인구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정말 이 건강이란 문제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렸고, 두 번째가 이거 이제 예전에 교보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긴 한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미국의 바이오텍 지수와 금리가 이제 역관계예요.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오르죠. 이게 XBI가 바이오텍 지수인데 빠지죠. 금리 떨어지니까 또 오르고. 좀 신기하긴 한데, 물론 모든 연도에 이게 다 맞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역의 관계가 좀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꼭 그러진 않아요. 한국은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신약 성과가 난다거나 기술 수출을 하면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리 오르잖아요. 오르는데도 미국 아니 우리나라 제약 쪽 올랐죠. 최근엔 좀 이제 미국과 똑같이 됐지만, 그래서 금리가 뭐 무조건 금리가 빠진다고 바이오가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신약 개발할 때. 그래서 자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은 차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입 비용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어느 업종보다 금리가 떨어지면 좋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또 미래가치 평가가 올라가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그 기업의 가치가 일단 올라갑니다.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보통 할인을 하거든요. 할인할 때 분모에 금리가 들어가니까 금리가 높으면요 할인율이 세져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뭐 금리가 높아지면 예를 들면 뭐 그 10% 할인하면 90만 원이 되는 건데 금리가 5%로 낮아지면 9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이 예금보다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좀 더 고수익인 그 상품에 투자하려고 하죠.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 제일 또 이 좀 리스크는 크지만 많은 수익을 또 안겨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면 신약만 잘 되면 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니까 뭐 알테오젠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그런 투자 요인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모주 시장도 활성화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도 딱 맞는 게 이게 그 엔비디아랑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아시죠?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미국을 이끄는 양대축이 AI랑 비만 치료제였어요. 사실 작년하고 올해까지 보면 엄청나게 올랐죠. 뭐 엔비디아 말할 것도 없고, 엔비디아가 지난 5년 동안 2,880% 올랐으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AI 말고 비만 치료제도 못지않게 일라일리가 725%, 노보노디스크가 한 400% 이상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이 지금 바이오도 글로벌 트렌드 주도주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비만 치료제가 좀 특화된 기업들이 더 강했지만 바이오가 확실히 AI랑 같이 시장을 이끌고는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바이오가 왜 중요하냐면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반도체도 우리 공부했고 2차전지도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3대 업종은 헬스케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총 큰 3개 딱 꼽아라. 반도체, 배터리,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국내 전체 시총에 제가 이제 그 증권거래소 거기 들어가 자료 찾아보니까 한 8.5에서 9%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 한 3위 정도. 2차전지랑 비슷해요. 2차전지가 옛날에는 훨씬 더 컸는데 2차전지 주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이제 간격은 좁혀졌지만 어쨌든 이 세 개 업종은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연히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FDA 승인 받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또 FDA 승인을 받아도 그걸 매출로 확대시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고 2003년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LG 생명과학이죠, 당시는. 지금 이제 LG 화학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팩티브라는 이제 항생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약 역사상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했다. 근데 실제로는 성과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실제로 매출이 기대만큼 안 나왔죠. 그만큼 FDA 승인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동아 ST, 시벡스트로, 그 다음에 SK 케미칼의 앱스틸라, 뭐 이 앱스틸라는 아마 녹십자가 했던 거를 아마 SK가 그 뭐죠 회사를 사갔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바이오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고 2019년도에 수노시 엑스코프리 바이오파밍, 2022년도에 한미약품이
롤베론이라는 그 호중구 감소제. 호중구 뭐냐면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백혈구가 이제 예. 그러니까 호중구 감소증 같은 경우 이제 이 감소해서 몸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치료제고 또 23년도엔 진펜트라 바이오시밀러긴 하지만 미국에서 신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니라 피하 주사. 예. 피부 이쪽에 놓는 거죠. 피하 쪽에. 그래서 5분이면 맞는 거죠. 정맥 주사는 5시간을 맞아야 돼요. 이거를 미국은 바이오시밀러는 사실은 이제 복제하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 SC 저거를 신약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저런 그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이 그거를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아서 진펜트라를 출시를 했습니다. 또 작년에 12월에 녹십자가 알리글로라는 이제 면역 결핍증 치료제를 예, 그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 아시지만 유한양이 큰 사건을 일으켰죠. 예, 렉나자. 근데 렉나자 단독은 아니고 병용이라고 제가 썼죠. 병용은 그 아미반타맙이라고요. 그 얀센의 아미반타맙과 그 다음에 오스코톡의 리브리반트였나요? 맞나요? 아니 그 이름이 제가 레이저틴이 맞아요. 레이저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레이저틴입과 얀산의 아미반타맙을 이게 합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예, 용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합성 신약을 만들어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크지 않은 그 폐암인데 그 세포가 작지 않은 그러니까 비소죠. 예, 그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FDA 이렇게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보면. 근데 지금 엑스코프리 이 뇌전증 치료제 이게 SK바이오팜이 지금 분기당 1,000억씩 찍고 있고요. 매출액이. 그럼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 녹십자도 지금 처방이 잘 되고 있고 유한양의 이제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7조짜리 시장이 들어갔어요. 예, 폐암 치료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전 세계 암 환자 중에 1위가 아마 폐암일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폐암이. 근데 어쨌든 이 시장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과거랑은 굉장히 또 달라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식적으로 정말 뭐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에 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해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진 점이고 또 한 가지가 바이오는 또 안 보입니다. 왜 안 보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죠. 미국의 4대 전략 물자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히토리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죠? 아마 다음 주일 거예요. 9월 둘째 주로 알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은 뭐냐면은 중국의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 미국의 제약사가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너네 왜 이렇게 거래해서 그 미국 사람들의 데이터를 넘겨주냐, 생체 데이터를. 그래서 중국의 이 5개 기업, 주로 CDMO라고 그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것처럼 TSMC처럼 미국의 제약사가 맡겨요. 이거 약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럼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대신. 이제 그걸 CMO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삼성바이오나 ST팜 같은 기업들이 있죠. 예. 근데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비중이 70% 정도 된대요. 예. 엄청 많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의 한 70% 기업이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만두면 안 되겠다. 이제 미국이 싶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안보 관점에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기존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요. 이제 이 5개 회사랑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신규 계약을 맺으면. 그래서 벌써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주 전인가 3주 전에 ST팜이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죠. 예, 우리 이 생물보안법 이슈 때문에 중국 대신 우리를 선택한 것 같다. 예, 우리가 수주를 받았다. 뭐 이런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를 실제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물보안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벌써 지금 기업들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한테는 상당한 기회죠. 예.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중국이 합성생물 바이오 제조, 항바이러스제, 유전체 분석에서 그냥 다 1위입니다. 그리고 유전공학 2위. 그러니까 최소 2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놀랄 놓자죠. 너무 이제 바이오 쪽도 잘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규제를 시작한다. 예. 그래서 마치 배터리 규제하는 것처럼 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또 여섯 번째가 미국의 정책인데 바이오 시밀러가 뭐죠? 복제약이에요. 근데 바이오는요 똑같이 복제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포 단백질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뭐 어떤 공식처럼 만들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제약이고 효능은 똑같아요 사실. 근데 가격은 신약 대비 굉장히 쌉니다. 어떤 제품은 신약보다 80%나 싸요. 약가를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지금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약값을 낮출 수 있어서 좋죠. 연간 의료비를 5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80조 가까운 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지금 이제 후보도 얘기를 하는 게 바이오 시밀러에 좀 우호적인 좀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PBM 리베이트 용납 못한다. 예. PBM이 뭐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랑 다르게 좀 이제 PBM이라고 급여 이제 처방 목록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재되는 이제 의약품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처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얘네가 결정해줘요. 힘이 굉장히 세죠. 저기 들어가야 의사가 처방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PBM 입장에선 신약을 많이 처방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많이 받아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줘요. PBM에 리베이트. 예. 수수료를 줍니다. 우리 신약 나왔는데 이것 좀 올려줘.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약값이 비싸면 PBM이 받는 게 많겠죠. 예. 약값 비례해서 이 수수료가 나오게 되면.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도 그거 용납 못한다. 하지 마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너무 약값이 비싼데 PBM 때문에 이제 비싼 약값에도 처방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정책은 우리나라는 바이오 시밀러 강국이잖아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거든요. 예, 글로벌 거의 최상위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또 그 정책은 물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위축될 수도 있지만 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한테 상당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어쨌든 특허 기간은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바이오 시밀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침투할 여지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7번째가 이제 이벤트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하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높고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이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정말 우리 한국으로서는 바이오 역사에 획을 그었죠. 미국 FDA 승인 폐암 치료제. 그리고 그 아미반타맙에다가 SC는 그거라 그랬죠. 피하 주사. 정맥 주사 말고 피하 주사를 넣는 방식인데 이걸로 임상을 이미 했는데 저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효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12월 17일 날 FDA에서 아마 승인 여부를 또 내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것도 FDA 승인을 받으면 경쟁력이 있겠죠. 당연히. 정맥 주사보다는 저게 편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 예, 효능도 더 좋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한양이 아직 끝나진 않은 거죠. 그리고 HK 이노에는 비미란성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뭐냐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게 위산이 뭐 과다 분비하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건데 비미란성은 이제 이 위에 염증이 없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런데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발표됩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그게 좀 잘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알테오젠은 이제 알테오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머크의 키트루다 SC. 키트루드가 전 세계 최대 항암제예요. 정말 매출 1위 항암제인데 여기다 SC를 넣었죠. 똑같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저 3상이 끝나고 데이터가 만약에 잘 나오면 이제 알테오젠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한미약품도 아까 롤베돈 호중구 치료제 이거 이제 원료 의약품 생산 FDA가 승인해 주길 좀 기다리고 있고 비만 치료제는 좀 시간 걸립니다. 27년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고 ST팜은 이제 원료 의약품 만드는 기업인데 고객사 중에 하나인 이메트 여기 제론이 혈액암 치료제 또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이고 또 자체적으로 에이즈 치료제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이후로 임상 2상 결과를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보면 되겠고 동아 ST 지방간 질환 치료제 2상 결과가 아마 하반기에 나올 것 같고 요게 좀 가장 핵심이 스텔라라는 바이오시밀러도 하거든요. 근데 요게 4분기에 유럽하고 내년에 미국에서 FDA 승인 요거를 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또 8번째가 이제 새로운 도약인데 이건 이제 NH에서도 되게 좋은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인데 정말 죽어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거의 보이세요? 그냥 경기 방어주고 재미도 없고 가끔씩 테마로 한번 급등 나가고 그러다가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플랫폼 기술을 여러 개, 그러니까 신약을 기술술 여러 개 해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래서 주가가 막 한 4-5배 올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바이오 열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물론 신라젠 같이 좀 또 안 좋은 사고도 터지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한미약품을 계기로 해서 이 바이오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한 번에 큰흐름이 나왔다가 조금 눌렸다가 두 번째는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와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CDMO 뭐 이런 시장이 급격하게 또 커졌죠. 근데 어쨌든 이때 셀트리온의 주가가 대단했죠. 당시에.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한번 열렸고 그럼 세 번째가 CDMO.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재밌는 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거의 1, 2등을 다툴 정도의 이제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서 고성장을 하게 됐고 그때 또 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또 백신 수요도 많았고 제약의 시대였죠. 그러다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한번 확 빠지긴 했지만 이때죠.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쭉 급락해 버렸죠. 그러다 이제 다시 도약하고 있는데 여기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4번째인데 4번째는 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보안법 아까 생물보안법은 중국에 맡기지 마 이거니까 CDMO 그러니까 C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있죠. 주문 받아서 이 회사들이 수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들 유한양의 FDA 승인받은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녹십자 그리고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신약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알테오젠 같은 SC 제형이라 그러죠. 피하 주사를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맞을 수 있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건 AD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DC는 이제 암세포를 딱 타겟팅해서 유도 미사일처럼 공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다 좋았죠, 사실. 대부분 좋았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왜냐면 아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바이오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신약 개발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신약 개발 기간이 11.5년 정도 평균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이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한미약품의 한미약품 막 유한양의 렉라자 있잖아요. 이거 비소 레이저티 이거 승인 받는데 9년 걸렸잖아요. 오스코텍이 2015년도에 이제 저 후보 물질 레이저 티닙을 이제 만든 후에 유한양이 그걸 사갔어요. 그래서 2017년에 얀센에 넘겼어요. 얀센이 그래서 계속 이제 임상을 해가지고 결국 거의 9년 됐죠. 좀 빠른 편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후보 물질까지 그 개발 기간까지 따지면 뭐 10년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되게 오래 걸려요. 물질 어떤 물질 쓸 거냐. 되게 다양한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후보 물질 발굴에 5년, 임상 1상, 2상, 3상, 승인까지. 승인도 이게 쉽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개발 비용도 감당이 안 됩니다.
신약 개발하는데 1.5조, 마케팅 비용이 1.5조, 신약 성공 확률은 10에서 20%, 1조 이상을 벌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은 1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빅히트를 칠 수 있는,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약은 3%. 이 어마어마한 좁은 분이에요. 이걸 뚫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 뚫고 지금 블록버스터가 되려고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플이죠. 분기에 매출 1,000억씩 찍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유한양이 승인 받은 거는 아직 모릅니다. 블록버스터가 될지는 이제 기대하는 거죠. 네.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냥 그래서 바이오 투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잘 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유상증 막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바이오 산업이 만만치 않다는 건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요 시장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렇게 지금 주요국 제약 연구개발 지출 추이인데 뭐 미국이 압도적이죠. 미국과 유럽이. 중국이 좀 늘리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압도적이고, 시장도 북미가 53.3, 유럽이 22점. 이거 두 개 더하면 거의 한 8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FDA랑 유럽에서 승인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약 만들고 막 이러면 다 북미랑 유럽에 같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도 램시마 SC라는 이름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1등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램시마 SC가 1등은 아니죠. 1등은 아니고 램시마가 1등이죠. 램시마라는 게. 네, 램시마 SC가 뒤늦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쨌든 점유율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미국에 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시장은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 그것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어쨌든 몇 년 전에 좀 구매를 했었거든요. 예,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 그래서 다시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해서.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좀 PPT로도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절대 광고 아닙니다. 네, 제가 왜냐면 이제 바이오는 어렵기 때문에 좀 책을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말고도 되게 많아요. 바이오 책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이제 현대의약품이 그럼 어떻게 탄생했나. 아스피린, 제일 유명한 게 아스피린이죠. 뭐 아스피린이 어쨌든 정말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그 약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아스피린이 효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연히 발굴한 거예요. 진짜 아스피린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히포크라테스가 버드나무 껍질에 진통 효과가 있는 걸 이제 알아냈대요. 그게 기원전 400년입니다. 근데 1800년대 이제 들어서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저게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걸 알았지만 약으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근데 유럽의 과학자들이 보니까 저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살리실산이 나온대요. 저게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능이. 근데 단점이 있어요. 저걸 복용을 하잖아요. 구토를 유발해요. 막 메스꺼워요. 이게 약 먹기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1897년에 바이엘 있죠, 여기. 독일의 바이엘의 호프만 박사가 살리시산을 아세틸화해서 화학 구조를 좀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했더니 구토 증세가 제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품화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1899년도에 아스피린. 그때는 병의 가루 형태로 담겼어요. 근데 사실 바이엘 호프만 이 박사가 어쨌든 그 아버지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요걸 발견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스피린이 병으로 처음엔 나오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우리 지금 먹는 알약 형태로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1899년에 처음 출시했고 1차,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이후로 해열 진통제로서 사용량이 급증을 했고, 뭐 인류에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약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근데 그 1970년대에도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용량, 저용량 있죠. 네, 함량을 좀 낮춘 거. 이 아스피린이 혈전 생성을 또 예방을 해준대요. 그 기능을 또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증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다 83년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스피린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정말 저 물질부터 시작하니까 저 물질이 버드나무 껍질에 시작이 된 거예요. 살리실산. 네, 그러니까 되게 약이라는 거는 정말 오묘한 거죠. 네, 우리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거죠. 지구 자연에서 이제 이런 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아스피린이 어떻게 또 탄생했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한번 해드리고 좀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바이오 저도 좀 두려워요. 바이오는 좀 너무 어려워서 애널리스트분들 보고서 봐도 솔직히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할 때도 많고 한데 어쨌든 한번 천천히 뭐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늦더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과가 나면 좋은데 요즘에 우리나라장이 뭐 아시죠? 왜 못 오르는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좀 답답하고 좀 빨리 정시가 이렇게 좀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좀 여러분들도 신나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저도 좀 답답하고 좀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오 첫 번째 시간 헬스케어 바이오 한번 입문을 해봤고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바이오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